추석날 은지가 실수로 국물을 쏟자 미라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쪽으로 쏠렸습니다. 내 체면을 망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라의 손이 은지의 뺨을 향해 날아가 찰싹 소리와 함께 은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그때 고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쩐지 눈매가 정화 언니랑 닮았다 했더니 윤혜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40년 전 첫사랑 이정화의 이름이 금기어처럼 공기를 얼렸습니다. 은지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지만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 이 집안에 숨겨져 있다는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추석을 열흘 앞둔 서울 근교의 고택은 분주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로 바람이 스며들고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이 집의 주인 윤혜주는 72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을 지낸 그는 평생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왔고 은퇴 후에도 가문의 위신을 지키는 일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은 오직 가문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인 욕망이나 감정은 늘 뒤로 밀어두곤 했죠. 이번 추석에는 친척들이 많이 올 텐데 집안 단속 제대로 해야 해. 윤혜준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며느리 최미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38배 미라는 교육자 집안 출신답게 단정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결혼 후 점점 재산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윤혜준이 관리하는 재산 목록을 자주 확인하며 언젠가 자신의 몫이 될 것들을 미리 계산하는 습관이 생겼죠. 그녀는 이 고택과 윤혜준의 은행 퇴직금, 그리고 시내에 있는 부동산들이 결국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미라는 더욱 재산에 집착하게 되었고 윤혜준과의 관계도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아버님, 올해는 제사상도 좀 더 간소하게 차리면 어떨까요? 요즘 시대에 너무 구식으로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잖아요. 미라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윤혜주는 안경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사는 예로부터 지켜온 가문의 전통이야. 간소하게 하면 조상님들께 누가 될 거 아닌가. 그래도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하던데요. 친척들도 그렇게 바라는 것 같던데요. 솔직히 누가 요즘 이렇게 번거롭게 제사를 지내나요? 미라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받아쳤지만 윤혜주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사실 미라는 제사 준비가 번거로운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윤혜준의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친척들에게 재산이 분배될까봐 늘 예민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특히 윤혜준의 여동생인 고모가 집안일에 참견할 때마다 미라는 속으로 화를 사겼죠. 그 순간 부엌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은지가 양손에 쟁반을 들고 나타났죠. 차 가져왔습니다. 마흔의 은지는 고아원 출신으로 이 집에서 10년 넘게 집사로 일해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한 그녀는 늘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왔지만 집안 식구들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미라는 은지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고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꾸짖곤 했죠. 은지는 이 집에 오기 전에도 여러 곳에서 일했지만 이곳만큼 오래 머문 곳은 없었습니다. 윤혜준이 그나마 인간적으로 대해줬기 때문이었죠.
윤혜주는 가끔 은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곤 했고 그것만으로도 은지는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가 이렇게 미지근하면 어떡해요? 미라가 찻잔을 들어보더니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다시 끓일 시간에 제대로 할 생각을 하지. 이 집에서 밥벌이 하는 게 영광인 줄 아세요. 괜히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일이나 하세요. 추석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집사라고 이 집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집 가면 하루도 못 버틸 주제에.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죠. 윤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곱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크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졌고 윤혜주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면서도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가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 집이 어땠을까 생각하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죠. 그날 저녁 은지는 주방에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는 일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죠. 미라는 가끔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와 이것저것 지적하곤 했습니다. 과일 썰 때 칼질 좀 똑바로 하세요. 보기 흉하잖아요. 친척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나물 양념 너무 싱겁게 하지 말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친척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맛없다고 수군거리던 거 못 들었어요? 아버님 체면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하세요. 은지는 그때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번 추석에는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은지는 평생 고아원에서 자란 탓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을까, 부모는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고 은지는 자신도 모르게 쓸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은지는 혼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았고 고택의 긴 복도는 고즈넉했습니다. 은지는 걸레질을 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거실 한편에 걸린 오래된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은지는 그 얼굴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죠. 사진 속 여인의 눈매와 코, 그리고 입꼬리의 모양이 어딘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주제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날 밤 윤혜주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정화. 그녀는 윤혜준의 첫사랑이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윤혜준은 이정화와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가문의 반대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이정화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윤혜준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한 채 살아왔죠. 윤혜준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 이정화의 기억이 또렷해졌고 그녀가 남긴 무언가가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윤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이정화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고택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과 전, 그리고 과일들을 하나하나 상 위에 올렸습니다. 윤혜주는 한복을 갖춰 입고 거실로 내려왔고 미라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형님, 오랜만입니다. 고모, 건강하셨어요?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윤혜준의 여동생인 고모는 60대 중반의 여인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똑 부러지는 말투가 특징이었죠. 고모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사상을 살피며 이것저것 점검했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준비했네요. 작년에는 나물간이 안 맞아서 걱정했는데 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신경 썼어요, 고모님. 사실 은지가 모든 걸 준비했지만 미라는 자신의 공으로 돌렸죠.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둘러보다가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마지막 상차림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 집사 아직도 있구나. 참 오래 일했네. 네, 10년 넘었어요. 아버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미라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는 은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은 차례대로 절을 올렸습니다. 은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한 것들을 챙겼죠.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고 윤혜준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음복이 한창일 때 작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은지가 국그릇을 나르다가 실수로 미라의 옷에 국물을 쏟아버린 겁니다.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게 뭐예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는 급히 행주를 가져와 닦아내려 했지만 미라는 은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완전히 망쳤잖아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윤혜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미라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상태였죠. 이 집에서 밥벌이하는 주제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내 체면을 망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미라의 손이 은지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은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고 윤혜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미라야, 그건 너무하잖아. 윤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라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모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일을 못하는지. 오늘만 해도 몇 번째 실수예요. 은지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그 모습을 본 고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 아이 어쩐지 눈매가 정화 언니랑 닮았다 했더니 고모의 말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윤혜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이정화. 그 이름은 이 집안에서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40년 전 윤혜준이 사랑했지만 가문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여인. 그 후 소식이 끊긴 채 사라진 첫사랑의 이름이었죠. 고모,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모는 은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화 언니는 우리 오빠의 첫사랑이었어. 40년 전에 헤어졌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저 아이를 보니까
자꾸 정화 언니가 생각나는 거야. 특히 저 눈매하고 이마 라인이. 윤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죠. 설마, 정말 설마 은지가 이정화의 딸일까? 아니, 혹시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이정아와 헤어질 때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참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이미 아이를 가졌던 건 아닐까? 오빠, 혹시 정아 언니가 뭔가 남긴 게 있어? 아이라든가. 고모의 질문에 윤혜주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냥 닮은 거겠지. 하지만 윤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은지와 윤혜준을 번갈아 바라봤죠.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 설마 저 집사가 정화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야. 윤혜준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윤혜주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열고 깊숙이 감춰둔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출생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정화가 웃고 있었고 출생 증명서에는 갓난아이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40년 전이었죠. 윤혜주는 손을 떨며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이름란은 비어 있었고 어머니 이름에는 이정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 내가 정말 그 아이였단 말인가. 윤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미라의 아버지 최 회장이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은지와 미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윤혜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끈거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오늘 오간 대화들이었습니다. 정화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윤혜준의 이상한 눈빛. 은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 이 집안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추석 다음 날 고택은 전날의 소란이 무색하게 조용했습니다. 은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정리를 시작했죠. 하지만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정화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윤혜준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묘한 눈빛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걸레질을 하다가 문득 거실에 걸린 흑백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왔죠. 저 사람이 정화라는 사람일까? 은지는 조심스럽게 사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눈매와 코, 인매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거울을 보듯 자신의 얼굴과 비교해 봤습니다. 분명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평생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온 자신에게 혹시 이 집안과 관련된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라였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혹시 어제 고모님이 한 말 때문에 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가요. 그냥 청소하다가 잠깐 본 것뿐입니다. 잘 들어요. 이 집안일에 괜한 관심 갖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집사일 뿐이에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미라는 날카롭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윤혜주는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젯밤 꺼낸 출생증명서와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계속 들여다봤죠. 40년 전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이정아와의 마지막 만남,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참았던 순간, 그리고 그 후 영영 사라진 그녀. 윤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박 변호사? 나 윤혜준이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40년 전 고아원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까? 특정 시기에 입양되거나 맡겨진 아이들 말이야. 전화 너머로 박 변호사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찾으시려고요?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좀 알아봐줘. 이정아라는 이름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윤혜주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은지를 직접 불러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은지를 좀 불러줘. 윤혜준이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왜 갑자기 집사를 부르세요?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미라는 마지못해 은지를 불렀고 잠시 후 은지가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응, 들어와서 앉아. 은지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윤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혜준은 한참 동안 은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은지, 내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고아원 이름은 뭐였지? 서울 해림 고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20살까지 지냈습니다. 윤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해림 고아원. 바로 이정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곳 근처였습니다. 윤혜준은 책상 서랍을 열어 출생증명서를 꺼냈죠.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니? 은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적힌 글씨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그리고 어머니 이름란에 적힌 이정아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은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출생증명서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날짜를 보니 내 나이와 맞아떨어지거든. 은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자신의 뿌리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죠. 그럼 이정아라는 분이 제 어머니란 말씀입니까? 윤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일 수도 있어. 순간 은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집사로 일했던 이 집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니.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 애썼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 그럼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를 정리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은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집사로 부려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은 물론이고 재산 상속 문제도 복잡해질 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정아가 자신과 헤어진 뒤 최 회장과도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은지의 친부가 누군지도 불확실했죠. 일단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특히 미라에게는. 알겠습니다. 은지는 서재를 나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미라와 마주쳤죠. 미라는 은지의 얼굴을 보더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 지시받았습니다. 은지는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미라는 석연찮은 표정으로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미라는 은지가 사라진 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윤혜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DNA 검사 예약 좀 잡아줘. 빠를수록 좋아.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DNA 검사라니 설마 은지와 아버지 사이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려는 건가? 만약 은지가 정말 윤혜준의 딸이라면 자신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미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참고 견딘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집의 재산, 그것이 전부 자신의 것이 돼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집사가 시아버지의 친딸일 수도 있대요. 지금 DNA 검사까지 하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그 집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은지요. 이은지 설마.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린 듯 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일단 내가 알아볼 테니 넌 조용히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은지 역시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혜준만이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죠. 사흘 뒤 윤혜준과 은지는 병원에서 DNA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라는 은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은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윤혜준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고택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 회장, 미라의 아버지였습니다. 60대 후반의 최 회장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당당한 걸음걸이와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죠.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윤 회장님과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왔다. 최 회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미라는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고 윤혜준도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두 노인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죠. 최 회장, 오랜만이네. 그러게 말입니다. 몇 년 만인가요? 둘은 차를 마시며 가벼운 안부를 나눴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본론을 꺼냈죠. 윤 회장님, 댁에 이은지라는 집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1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지. 그 아이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윤혜준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최 회장이 갑자기 은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윤혜준은 미라에게 은지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은지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죠. 부르셨습니까? 최 회장은 은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정화였습니까? 은지는 깜짝 놀라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역시 그렇군요. 최 회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윤혜준도 긴장한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봤죠. 최 회장,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윤 회장님도 이정화를 아셨죠? 사실 저도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관계였습니다. 윤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정아는 윤혜준과 헤어진 뒤 최 회장을 만났고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정아는 윤 회장님과 헤어진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였죠. 저는 그 아이가 윤 회장님의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복잡한 사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정아는 제게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다고요. 윤 회장님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아이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야,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정아는 나와도 짧은 시간이지만 관계를 맺었어. 그리고 아이를 낳았지. 그 아이가 바로 저 은지일 가능성이 높아. 거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혜주는 최 회장을 노려봤죠. 그럼 자네도 은지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졌고 저는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도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 아버지는 윤 회장님일 수도 있고 최 회장님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최 회장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윤혜주는 이미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만약 은지가 아버지의 딸이라면 그건 자신의 이복 동생이 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만약 윤혜준의 딸이라면 신우이가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게 뻔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 사람일 리 없어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죠. 미라야,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야. 그날 저녁 최 회장도 DNA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죠. 은지는 자신의 방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았던 자신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나 나타났고 그중 1명은 자신이 10년 넘게 모셨던 주인이었으며 다른 1명은 자신을 구박했던 며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미라는 친정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됐어요? 미라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나는 내 딸일 수도 있는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없어. 딸이요?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그런데 왜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져야 해요?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회장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죠. 미라야, 내가 내 딸인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은지도 내 책임이야. 만약 내 딸이라면 나는 그 아이를 인정해야 해. 윤혜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은지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집사로 부려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최 회장의 딸이라면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정아가 남긴 이 아이는 두 집안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게 분명했죠. 며칠 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혜준과 은지의 DNA 검사 결과였죠. 박 변호사가 봉투를 들고 고택을 찾아왔고 윤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거실에는 윤혜준과 은지 그리고 미라가 앉아 있었죠. 윤혜준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를 읽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은지는 제 딸입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챘고 은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넘게 집사로 일했던 집 주인이 자신의 친아버지였다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운명이 또 있을까요?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고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윤혜주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미라는 분노와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집사가 시아버지의 친딸이었다니 이제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라는 친정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결과가 나왔어요. 은지가 시아버지의 친딸이래요. 전화 너머로 최 회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 검사는 필요 없겠네.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무슨 소리냐? 윤 회장과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며? 하지만 어머니가 두 분 다와 관계를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은지가 두 분의 유전자를 모두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의 말이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찝찝한 구석이 있었죠.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내 검사도 한번 해보지. 며칠 뒤 최 회장의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혜준과 최 회장 그리고 은지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죠. 박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고 최 회장이 직접 뜯어 결과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윤혜준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내밀었죠. 저와도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은지는 제 딸이기도 합니다.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두 명의 아버지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박 변호사가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만 키메라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은지 씨의 어머니인 이정아 씨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한 명의 수정란이 다른 하나를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은지 씨는 두 개의 서로 다른 DNA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죠. 윤혜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정아 씨가 윤 회장님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고 그 직후 최 회장님과도 관계를 가져 또 다른 수정란이 생겼습니다. 그 두 수정란이 합쳐져서 은지 씨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은지 씨의 몸에는 두 분의 유전자가 모두 존재하는 거죠. 은지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두 남자의 딸이라니 이런 운명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럼 저는 윤 회장님의 딸이기도 하고 최 회장님의 딸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까?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매우 희귀한 경우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저 여자는 내 시누이인 동시에 내 언니라는 거잖아요. 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지는 윤혜준의 딸이니 미라의 시누이였고 동시에 최 회장의 딸이니 미라의 이복 언니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복잡한 관계가 또 있을까요? 이건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저 여자는 그냥 집사일 뿐이에요. 미라가 히스테리를 부렸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지는 두 남자의 딸이었고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였죠. 은지야, 미안하다. 윤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몰라봤어. 그동안 집사로 부려먹고 제대로 대접도 못해줬구나.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제 운명이 이런 거겠죠. 최 회장도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제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죠. 미라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두 노인은 죄책감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혜준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혜준과 은지, 미라 그리고 최 회장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죠. 고모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오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은지가 정말 조카라고요? 그래, 그리고 최 회장의 딸이기도 해. 고모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은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쩐지 정화 언니 닮았다 했어. 이제 보니 정말 우리 핏줄이 맞구나. 고모님, 은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죠. 아버님, 이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마 저 여자에게도 상속을 해주실 건 아니겠죠? 미라의 노골적인 질문에 윤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야, 은지는 내 딸이야. 당연히 상속권이 있지.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남편 잃고도 이 집에 남아서 아버님을 모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가 재산을 나눠 가진다고요? 미라야, 진정해. 이건 법적으로도 명확한 문제야. 최 회장이 딸을 말렸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 딸이라고 해서 재산을 나눠줄 거예요? 미라야, 나도 은지에게 책임을 져야 해. 지금까지 모른 척했던 건 내 잘못이야. 미라는 자신이 고립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모두 은지의 편이었죠. 미라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 여자가 정말 두 분의 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미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은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두 아버지를 바라봤죠. 제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네요.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나을까요? 안 돼. 윤혜준과 최 회장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은지야, 넌 이제 이 집의 가족이야. 떠날 필요 없어. 윤혜준의 말에 은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은지에게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라는 몰래 집안의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은지를 몰아낼 방법을 찾으려는 거였죠. 그리고 서재 구석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이정화가 윤혜준에게 보낸 편지였죠. 미라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그 내용에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화가 실은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미라는 이 편지가 모든 걸 뒤집을 열쇠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발견한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윤혜준과 은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예전과 달리 은지는 이제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었습니다. 딸로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미라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뭡니까? 미라가 편지를 윤혜준 앞에 내던졌습니다. 윤혜준은 편지를 집어들고 펼쳐봤죠.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40년 전 이정화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은 거냐? 서재 구석에 숨겨져 있더군요.
읽어보니 재미있는 내용이 있던데요. 은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윤혜준을 바라봤습니다. 윤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편지에는 이정화의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준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문의 반대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당신을 떠나기 전에 최 씨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운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둘 다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제 몸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쌍둥이였는데 태아 때 한 명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몸에는 두 개의 DNA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두 분과의 사이에서 각각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는 두 분 모두의 유전자를 가질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윤혜준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니까 이정화 본인이 키메라였다는 말입니까? 미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그래서 은지가 우리 둘의 유전자를 모두 가지게 된 거야. 은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처럼 특이한 체질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까지 이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라가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의 뒷장이었죠. 혜준 씨, 그리고 제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아이가 태어난다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의 아이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고아원에 맡기려 합니다. 당신에게도 최 씨에게도 그리고 제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지는 숨이 막혔죠. 그럼 제게는 법적 아버지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셈이 되는구나. 윤혜준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럼 법적으로 은지는 그 남자의 딸이잖아요. 아버님이나 최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요. 미라야, 그건 아니야. 혈연 관계는 이미 확인됐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잖아요. 상속권도 없을 거예요. 미라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복잡하다니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미라가 급히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여줬죠.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정화가 결혼한 몸이었대요. 최 회장은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아시겠어요? 저 여자는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라. 법적 관계와 혈연 관계는 별개야. 은지는 분명 내 딸이고 윤 회장의 딸이야. 하지만 법은 법이잖아요. 그때 윤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내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지를 내쫓는 게 아니라 법적 아버지가 누군지 찾아내는 거야. 찾아서 뭐 하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미라가 비아냥댔지만 윤혜준은 단호했습니다. 은지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은지의 존재를 알려야 해. 은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두 명의 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또 다른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다니. 게다가 그 사람은 법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굳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은지. 내 어머니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알아야 해. 그래야 내 정체성이 완전해져. 윤혜준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정화의 결혼 기록을 찾아냈다는 거였죠. 이정화 씨는 윤석진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었습니다. 윤석진? 그게 누구지? 윤혜준이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죠. 윤 회장님 댁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석진은 20년 넘게 윤혜준의 법률 문제를 처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정화의 남편이었다니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윤석진이 정화의 남편이었다고? 윤혜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진은 자신보다 5살 아래였고 당시에는 신입 변호사였죠. 그가 이정화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네, 하지만 둘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별거했고 이정화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그럼 윤석진이 은지의 법적 아버지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은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윤석진은 가끔 이 집에 들렀고 은지에게 무뚝뚝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자신의 법적 아버지였다니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당장 윤석진을 불러. 윤혜준이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고 얼마 후 윤석진이 고택에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윤석진은 냉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습니까? 윤 변호사, 자네 이정화라는 여자 알지? 윤석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자네가 정화와 결혼했다는 게 사실인가? 윤석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그럼 은지가 자네 딸인 것도 알고 있었나? 윤석진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충격이 휩쓸었습니다. 윤석진은 처음부터 은지가 이정화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은지를 고아원에 버려뒀던 거였죠. 왜 말하지 않았나? 윤혜준이 분노했습니다. 윤석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 아이는 제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정화는 저와 결혼했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네 딸이잖아. 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제가 왜 키워야 합니까? 윤석진의 차가운 말에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잔인했다니. 윤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죠. 자네는 20년 넘게 내 곁에서 일하면서 내 딸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집에 오지 않도록 막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고용하셨죠. 윤혜준은 경악했습니다. 윤석진이 모든 걸 조작하고 숨겼던 겁니다. 윤석진의 고백은 거실에 있던 모든 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윤혜준의 신뢰를 받아온 변호사가 사실은 모든 진실을 숨기고 조작해왔던 겁니다. 윤혜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 딸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다니. 회장님, 저는 제 입장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치욕을 평생 안고 살 수 없었습니다. 윤석진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윤석진을 바라봤죠. 그럼 저를 고아원에 버린 것도 변호사님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아가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정리했죠. 아무도 그 아이의 출생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최 회장도 분노했습니다. 윤석진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비웃었죠. 두 분은 이정아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여자를 지키지 못했잖습니까? 저는 법적 남편이었지만 그 여자는 두 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남긴 것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윤혜주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당장 윤석진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죠. 자네는 20년 넘게 내 곁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노렸나? 단지 복수였나? 복수라기보다는 감시였습니다. 혹시라도 은지가 이 집과 연결될까봐 지켜봤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회장님께서 직접 그 아이를 고용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려고 했나? 은지를 해치려고 했나?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가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네요. 윤석진은 비웃음을 띤 채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죠. 윤석진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으니 이제 은지의 입지도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법적으로 은지는 당신 딸이잖아요. 인정하실 건가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석진은 고개를 저었죠.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정아와 이혼 절차를 밟겠습니다. 비록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윤혜준이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권리를 포기하든 말든 은지는 내 딸이야. 그리고 최 회장의 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은지를 지킬 거야.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관리해온 회장님의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서류와 계약서는 제 손을 거쳤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회장님께 불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윤석진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윤혜주는 그제야 깨달았죠. 윤석진이 20년 넘게 자신의 법률 업무를 처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밀과 약점을 쥐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네가 감히 나를 협박하나?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탈세 문제도 알고 있고 비자금 조성건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입을 연다면 회장님의 명예는 물론이고 재산도 위험해질 겁니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혜주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은지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안 돼, 은지. 너는 어디도 가면 안 돼. 윤혜준이 은지를 붙잡았습니다. 최 회장도 나섰죠. 윤 변호사, 당신이 무슨 약점을 쥐고 있든 상관없소. 우리는 은지를 지킬 거요.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싸우겠소. 법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시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는 제 법적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재산도, 이름도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진은 차갑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정아가 왜 두 분을 사랑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고 혼자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남긴 아이도
평생 고통받으며 살았죠. 이 모든 게 두 분 때문입니다. 윤석진의 말은 비수처럼 두 노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윤혜중과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윤석진이 떠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미라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윤석진이 모든 걸 폭로했고 이제 은지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법적 아버지는 은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윤혜준의 약점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아버님, 이제 아시겠죠? 은지를 이 집에 두는 건 위험해요. 윤석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미라야,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윤혜준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죠.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결정할 때예요. 은지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윤석진과 맞서 싸우시든지 해야죠.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미라 말도 일리가 있소. 최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지를 버린다면 그건 이정화를 다시 한번 배신하는 거요. 저는 그럴 수 없소. 아버지도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딸을 안아주며 달랬죠. 미라야, 넌 내 딸이고 은지도 내 딸이야. 둘 다 소중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면요? 미라의 질문에 최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갈등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님,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죠.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윤석진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은지야,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걸 말했잖아. 윤혜준이 만류했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은지의 단호한 표정에 윤혜준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소. 그럼 내가 윤석진을 다시 불러오겠소. 아니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혼자서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외출 준비를 했죠. 미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일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윤석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윤석진은 의외로 은지를 받아줬죠. 둘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변호사님의 딸인데 왜 저를 고아원에 보내셨습니까? 윤석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정화를 미워하고 있었어. 그 여자는 나와 결혼했지만 다른 남자들을 사랑했지.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도 미웠어. 너는 내 치욕의 증거였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변호사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그런 게 있었을까? 이정화는 윤혜준을 사랑했고 최 회장도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그저 법적 남편일 뿐이었지. 윤석진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깨달았죠. 윤석진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사랑받지 못한 남편으로서 그 역시 상처받았던 겁니다. 윤석진의 고백을 들은 은지는 복잡한 심정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변호사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자신을 버린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은지는 고택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머리를 식히기에는 딱 좋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혜준이었습니다. 은지야, 어디 있니? 걱정된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조금 있다가 돌아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머니, 이정아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결심을 하고 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윤혜준과 최 회장, 그리고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죠. 고모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은지야, 괜찮니? 윤혜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결정? 저는 이 집에 남겠습니다. 하지만 집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남고 싶습니다. 은지의 말에 윤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최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은지야,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은지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미라 씨와 화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누이이자 자매입니다. 서로 미워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은지가 자신을 용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우리까지 불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은지의 말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윤혜준은 감동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고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는 눈물을 훔쳤죠. 은지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정화 언니가 이런 딸을 낳았다니 자랑스러울 거야.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지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은지에게 한 일들이 떠올랐고 죄책감이 밀려왔죠. 저는 당신에게 너무 못했어요. 뺨도 때리고 구박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고 진짜 가족이 되면 돼요. 은지의 말에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재산에 집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은지 씨, 아니,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은지가 미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죠. 두 여인의 화해를 본 윤혜준과 최 회장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윤혜준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석진이었죠. 그는 여전히 윤혜준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언제든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석진이 다시 고택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윤석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 윤 회장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탈세 서류, 비자금 조성 증거, 모든 것이 다 있죠. 윤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진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서류들을 모두 꺼내 바닥에 놓고 라이터를 꺼냈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걸 태워버리겠습니다. 뭐라고?
윤혜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윤석진은 쓸쓸하게 웃었죠. 어젯밤 은지와 이야기를 나눈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정아를 미워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은지에게까지 전가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미워해야 할 사람은 이정아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거리요. 저는 이정아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했고 그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은지에게 돌렸던 거죠. 윤석진은 라이터로 서류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들이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죠. 이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윤 회장님의 비밀도 제 복수도 모두 이 불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윤 변호사, 윤혜준은 감동했습니다. 윤석진이 20년 넘게 쌓아온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은지에게 사과합니다. 내가 법적으로 내 딸이든 아니든 나는 내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어. 그 점은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변호사님,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진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느껴졌죠. 나는 이제 이 집안과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겠어. 법적으로도 이정아와의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고 은지에 대한 권리도 완전히 포기하겠어. 그래야 너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윤석진은 마지막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행복하게 살아라. 내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행복을 내가 이뤄라. 윤석진은 그렇게 말하고 고택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말이죠. 거실에는 타고 남은 죄와 함께 묵직한 감동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전과 달리 고택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은지는 이제 집사가 아니라 딸로서 그리고 자매로서 제사 준비를 도왔죠. 미라와 함께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미라가 송편을 빚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었죠. 저도요. 작년에는 뺨을 맞았는데 올해는 함께 송편을 빚고 있으니까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했잖아요. 부모 세대의 잘못은 우리가 끝내는 거예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혜준과 최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죠. 고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그러게 말이야. 은지가 와서 이 집이 살아났어. 윤혜준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아름다웠죠.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머니 이정아가 바랐던 것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 말입니다. 은지야, 무슨 생각해? 윤혜준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아버지, 저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집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도 행복하단다. 내가 와서 이 집이 완전해졌어. 최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늦게라도 딸을 알아봐서 다행이야. 미라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앞으로 우리 잘 지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진짜 자매니까요. 해가 저물어가고 고택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뺨 맞았던 집사는 이제 회장님의 딸로 그리고 사랑받는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비극은 현재의 화해로 치유됐고 상처는 사랑으로 아물었죠. 고택의 저녁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문을 흔들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을 만든다고. 그리고 그 진짜 가족이 바로 지금 자신의 곁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